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진짜 사람이 말로 벼락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게 아마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그놈이 내 눈앞에서,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입을 떼자마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도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날이 무슨 잔칫날처럼 시작됐거든요. 40살 된 아들놈 승진한다고 식구들끼리 모였던 자리였어요. 작은 가게에서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손주 용돈도 챙겨주고 내 아들도 살림 어렵다 할 때마다 몰래 도와줬어요. 나는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놈 와이프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고 딸내미는 눈치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난 그냥 별일 아니겠지 싶었어요.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집 한 채 더 사달라는 소리겠거니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놈이 갑자기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무슨 헛소리냐 싶었어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취했나? 머리라도 맞았나? 잠깐 멍해지고 나서 웃으면서 물었죠. 무슨 소리냐? 너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놈은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피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걸 예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턱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그래도 이제 말은 해야지. 숨길 것도 없는데 숨을 쉬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믿으려고 아버지 노릇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모든 소리가 뒤틀리면서 사람들 얼굴도 왜곡돼 보였어요. 마누라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걸 지금 왜 얘기하냐? 내가 겨우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테이블 위 손을 내려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알고 살아야죠.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였냐고요? 새벽마다 공사판 나가서 허리 휘어지게 일했고 비 맞고 술 취한 손님들 뒷정리하고 돈 떼먹히고 허리 다쳐서 수술대도 올라가고 그래도 아들놈 밥 끊긴 적 한 번 없게 살았어요. 근데 그놈이 나한테 대놓고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친아버지 아니냐고요. 아직도 그 말소리 귀에서 안 사라져요. 그놈이 소리 지르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숨을 멈췄죠. 딸내미는 울먹거리고 사위는 눈치만 보고 있고 손주는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나서 내가 입을 떼었죠. 너 미쳤냐? 그때 애미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친 말은 아니야. 그 말 듣고 내가 의자를 뒤로 밀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가 고개도 못 들고 중얼거리더군요. 예전의 실수였어.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귀에서 웅 하는 소리만 울리고 누가 내 심장을 손으로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내가 멍하니 있으니까 아들이 또 말을 이어가요. 저 DNA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따라 나가면서 비웃듯 말하더군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날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 남은 사람들조차도 나를 못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놈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이 더 잔인했죠. 내가 테이블에 얹은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각자 눈만 피하더군요. 작은 딸내미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오빠가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말을 끝까지 못하고 그 애도 눈물을 삼키더니 가방만 챙겨서 허둥지둥 나갔어요. 남편 되는 놈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뒤를 따라 나갔고요. 남은 건 나랑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아온 마누라 하나였어요. 근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입술만 실룩거리고 아무 말도 안 했죠. 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을 참고 입을 열었어요.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그년이 떨리는 입으로 겨우 중얼거렸죠. 예실이야. 오래된 얘기라고. 예실. 오래된 얘기. 그걸 지금 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녀는 눈을 질끈 감더니 손을 꼭 쥔 채로 웅얼거렸어요. 나도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럼 난 뭐냐? 평생을 속여놓고 그딴 말이 변명이 되냐? 그때부터 목이 막혀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너 대체 누구 애를 나한테 맡기고 평생을 모처럼 살게 한 거냐? 그년이 움찔했지만 끝까지 고개를 안 들더군요. 숨소리만 들리고 방 안 공기가 썩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 그 새끼 애비가 누군진 알고는 있는 거냐? 그녀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도 지금은 없어. 죽었단 소리냐? 아니면 그냥 도망갔단 소리냐? 질문을 던지고도 내 귀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그녀는 그저 한마디씩 툭툭 던지더군요. 내가 군대 간 사이였어. 나 혼자였고 그때는 그냥 실수였어. 이게 실수였다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었냐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머리끝까지 피가 차오르면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지발 실수. 너 그딴 실수를 하고도 내 옆에서 잘 처먹고 잘 처자고 애도 키웠냐? 그녀는 여전히 고개도 못 들고 어깨만 떨었어요. 그 꼴 보는 것도 역겨워서 의자를 발로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런데 문만 닫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참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은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동네 공원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새벽까지 담배만 피웠죠. 숨 쉬는 것도 죄 같고 세상이 다 조롱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날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은 진동이 울리고 있었다는데 그놈 전화인지 딸년 전화인지 볼 생각조차 안 났어요. 내가 왜 그걸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쯤 되니까 공원 청소하는 사람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식놈이 날 버린 다음 날 아침에 처음으로 내 안부를 물은 사람이 길거리 청소하던 아저씨였다는 게 더 서러웠죠. 겨우 몸 일으켜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는 불도 안 켜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얼굴 보자마자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도 입만 달싹거리다 말더군요. 할 말 없어. 내가 뭔 말해도 다 개소리일 테니까. 그년이 숨을 들이쉬더니 내 목소리를 피해가며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는 내가 키웠잖아. 그 말 듣고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내가 키웠잖아. 그게 지금 위로라고 하는 말이냐? 고맙다고 박수라도 쳐줄까? 그녀는 미안해만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미안해라는 단어가 오히려 내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평생을 속이고 애 앞에서도 연기하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게 사람이냐. 그때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시발, 너는 내 인생을 통째로 조롱한 거야.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든 거냐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도 않더군요. 그냥 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되려 내게 물었어요. 너도 그 아이 사랑했잖아. 사랑. 내가 사랑한 건 내 아들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넌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바보 만들었어. 말 끝나자마자 방문 3개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날 하루 동안 밥도 못 먹고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이 소리 지르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애미년이 울먹이던 표정이 떠올랐어요. 웃기죠. 이 집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은 나였는데 가장 벌 받는 사람도 나였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겨우 버티며 지냈는데 진짜 참사가 터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이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놈이 서류를 하나 보내왔어요. 친자 확인 소송.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세상이 다시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봉투를 떨어뜨리는 순간 손끝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어요. 편지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딸깍 소리가 났는데도 그 소리가 귓가에서 산산조각 나는 유리처럼 들렸죠. 몇 분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친자 확인 소송. 그 글자가 눈앞에서 꿈틀거리듯 일렁이는데 숨이 턱 막혀서 종이를 쥔 손이 구겨질 정도로 움켜쥐었죠.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구나. 입에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기척이 나더니 마누라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하얗게 질렸죠. 왔네. 내가 보냈냐? 아니면 개새끼가 혼자 한 거냐? 그녀는 대답을 못하고 눈만 껌뻑였어요. 입술을 달달 떨다가 겨우 내뱉더군요.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한 거야. 그래놓고 넌 왜 조용히 있었는데?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니라며. 그럼 애비가 누군지라도 말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연락할 데도 없어. 죽었으면 다냐? 그럼 나는 뭐냐? 대리인, 호구, 봉이냐? 결국 내가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날리면서 쾅 소리가 났고 그녀는 그제야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죠. 나도 무서웠어. 무서워. 내가 무서우면 난 뭐였는데.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내가 알기나 해. 그녀는 눈물이 흘러도 고개를 안 들었어요. 그 태도 자체가 더 역겹고 화가 나더군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남의 일처럼 말하는 꼴이 더 참기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집 안공기는 썩은 고기처럼 텁텁했어요. 아들은 연락도 없었고 딸년도 며칠 동안 눈치만 보다가 조심조심 전화를 걸었죠. 받기 싫었지만 결국 눌렀어요. 아버지 오빠가 지금 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너무 힘들대요. 내가 뭘 알아. 넌 내 엄마가 뭘 했는지도 몰랐잖아. 그 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그러더군요. 근데 저도 태어날 때 피검사 했었잖아요. 그때 오빠랑 피형이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설마, 내 귀가 그 설마라는 말에 꽂혔어요. 너도 알고 있었단 거냐? 아니에요. 그냥 추측만 했죠. 근데 엄마가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그 말이 더 환멸났죠. 그래, 다 알고도 입 닫고 있었지. 나만 모르고 바보같이 굴었지. 딸은 아버지하고 부르다 울컥했지만 난 그냥 통화 끊어버렸어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그 목소리엔 기가 찬 비웃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아버님, 어차피 이제 다 밝혀질 거니까요.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오빠도 준비 다 했어요. 이 말을 하는데 그녀 말투가 사람 속을 뒤집어 엎는 수준이었어요. 내가 시킨 거냐? 그녀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전 그냥 조언만 했죠. 아버님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알 권리? 이걸 권리라고 말하냐? 이년아. 그럼 숨기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식이 속은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친아버지 아닌 사람 밑에서 자랐다는 상실감 몰라요? 그때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으며 욕이 튀어나왔어요. 씨발, 그 상실감. 내가 받은 건 상실이 아니라 통째로 파괴야. 내년이랑 그놈이 뭔데 감히. 저희도 가족이에요. 앞으로 유산 문제도 있고 호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니까요. 감정 소비만 하지 마시고 현실부터 정리하시죠. 그 순간 진짜 귀를 찢는 이명이 들리고 핏줄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유산 얘기하는 거냐?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부터 갈라쳐먹고 싶어서 이 지랄한 거냐? 그녀는 피식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기름 붓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요. 정확히는 오빠 몫을 지킬 생각이죠. 호적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아버님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재산 관계는 명확한 게 좋잖아요. 닥쳐라. 너 같은 년은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가족 아니니까요. 아버님이 평생 싸들고 나르시던 그 아버지 타이틀도 곧 사라지겠네요. 또 그전에는 화가 나면 가슴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 통화 이후엔 모든 감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기절하듯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입술이 저절로 떨리며 이상한 헛웃음이 새나오더군요. 그래, 이제 가족도 아니지. 나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술을 미친 듯이 퍼마셨어요. 소주 2병째부터 기억이 희미해졌고 3병째에서 손끝 감각이 사라졌고 4병째쯤엔 의식이 꺼져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딱 하나 또렷하게 남은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맴돌던 한마디. 나는 대체 누구의 인생을 살았던 거냐? 그리고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술에 쩔어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그 다음 날, 아침인지 오후인지도 모를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욕을 내뱉으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낯선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말투도 딱 굳은 그 특유의 법원 냄새 풍기는 인간들. 씨 되십니까?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내미는 봉투에는 법원 마크가 찍혀 있었고 나는 멍한 얼굴로 사인을 하고 서류를 받아들었죠. 문 닫고 돌아서는데 현기증이 확 오더군요. 소파에 주저앉아 그 서류를 펼쳤어요. 친생자 관계 무존재 확인 청구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신청인은 내 아들놈 이름. 비신청인 자리엔 내 이름. 그리고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출생 당시부터 친생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 존재. 어머니의 고백 및 혈연 관계 검사 의사에 따라 확인 필요. 숨이 막혀서 손등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그 단어 하나가 내 평생을 찢어버린 칼이었어요. 나는 그걸 붙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절규하듯 중얼거렸죠. 부존재. 그래, 나는 존재도 아니었지. 그리고 그 밑에 적혀있던 문장 하나가 결정타였어요. 향후 상속, 부양, 친족관계 정리를 위해 확인 절차가 필요함. 그래, 돈 문제였어요. 명분이고 지랄이고 다 집어치우고 결국은 돈.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뭐 남겨주나. 그게 중요한 새끼였던 거죠. 그날 밤 마누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나도 막지 못했어. 막지 못했어. 내가 그년 밑에서 쪼개져 살던 그 세월에 내가 뭘 막았다는 거냐. 그년이 눈가를 훑으며 울먹였어요. 아들한테 말하려고 한 적이 있어. 근데 매번 겁이 나서. 그럼 나는 겁 없는 병신이라서 집도 팔아주고 얘 결혼자금도 보태줬냐.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 고개 숙인 뒷모습이 너무 역겹고 분해서 가슴에서 뭔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터져나왔죠.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 소문이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편의점 주인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옛 동료들은 뭐 별일 없으시죠? 라며 눈치를 봤어요. 내 생활이 하루아침에 구경거리로 전락한 거죠. 하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놈이 전화를 했어요. 술이라도 한잔할까 싶어 받았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그거 진짜냐? 뭐가? 아들 그거 유전자 검사한다며 동네에서 다 떠들던데. 그때 숨이 끊어질 듯 멈췄어요. 누가 떠들고 다니는데. 몰라. 누구 하나가 읍사무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며느리가 흘린 거 아니겠냐는 소리도 있고. 그 순간 귀 안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처럼 찌찌하고 울렸어요. 내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물었죠. 너도 재밌냐? 그 소문 들으니까 신나냐? 야,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은 씨발. 내 집이나 걱정하라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전화 오는 사람마다 전부 차단했어요. 나한테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전부 똑같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열자마자 그 얄밉게 생긴 얼굴이 보였죠. 팔짱 낀 채 문지방에 서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어차피 결과 나오면 끝나는 문제니까 감정 상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법적 정리도 해야 하니까요. 아버님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저희한테 유리해져요. 차분하게 하시란 얘기죠. 너 지금 협박하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 설명이에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조용히 끝내실래요? 그 말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졌어요. 씹어삼킨 피 같은 분노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죠. 야, 이 씨발년아. 그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비웃더군요. 욕하세요. 어차피 남이잖아요, 이제. 그래, 남이지. 근데 너도 기억해라. 남이 되면 나도 더 이상 봐줄 의무가 없는 거야. 그녀가 코웃음 치며 돌아서면서 딱 한마디 더 남겼어요. 그래도 호적에서 빠지는 쪽은 아버님이니까. 누가 불리한지는 아시겠죠? 쾅 문 닫히는 소리 뒤에 남은 건 죄책감도 아닌, 상실도 아닌,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린 공허감이었어요. 그날 밤엔 술이 아니라 소주병을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루 한가운데 앉아서 불도 안 켠 채 병째로 목구멍에 들이붓다 넘기다 말다 하며 눈이 충혈된 채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새끼한테 처음 사준 신발이 뭔지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는 내 새끼인 줄 알았으니까. 그 문장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도 안 나오는 울음. 이게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거든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박혀 있었고 담당 재판부명도 적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들고 서 있는데 현관 쪽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마누라였어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같이 가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아내를 향해 진심이 섞인 사리를 느꼈어요. 너는 그날부터 이미 남이었다. 내 앞에서 감히 가치란 말을 꺼내지 마라.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난 더 이상 그 표정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지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썩은 장작 타는 냄새처럼 버텨지지 않았어요. 밥상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고 말이라는 것도 이 집에서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죠.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담배부터 찾았고 해가 져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 어두운 집안이 오히려 내 현실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마누라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검사 받으라고 연락 왔대. 나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너는? 나는 이미 얘기했어. 그 사람들한테. 그 말 듣는 순간 끓어오르던 혈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뭘 얘기했는데? 그 아이 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 너는 내 입으로 확실히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럼 그게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냐. 가능성 타령은 왜 붙여?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내가 그땐 진짜 몰랐어. 너 군대 간 사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참았던 욕이 폭발했죠. 씨발, 군대 탓하지 마라. 나 없는 게 그렇게 좋았냐? 그렇게 편했냐? 그녀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죠. 결국 검사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고 아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안내문도 같이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또 적혀 있었죠. 검사 불응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검사 불응자 취급이라니. 종이를 찢어버리려다가 손이 굳어서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며칠 후 마누라가 또 그러더군요. 나도 같이 가줄게. 같이. 너도 검사한다는 거냐?
어쩌면 나도 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너는 내 지은 죄 증거 제출하러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착각 좀 하지 마라. 그녀는 고개 숙인 채로 울먹였지만 이제는 그 눈물도 역겨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내게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 놈 입으로 직접 검사 날짜 꼭 맞춰주세요. 우리도 바쁘니까.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내가 키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남의 아들 같은 차갑고 낯선 소리였죠. 너 진짜 이걸 해야겠냐? 해야죠. 확실한 게 좋잖아요. 아버님도 억울하실 일 없을 테고. 억울? 내가 억울하다고? 네가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냐? 그 놈이 잠깐 숨을 들이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서로 깔끔하게. 서로는 씨발. 나는 병신처럼 네 장난감이었냐? 장난 끝났으니 이제 정리하자는 거냐? 그 놈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만 남겼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얘기하죠. 칩두. 그 전화 끊기는 소리 듣는 순간 심장 박동이 순간 멈췄다가 툭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던 애한테 아버님이라는 호칭보다 더 잔인한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검사 당일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나는 접수대 앞에서 마치 죄수처럼 서 있었고 내 이름이 호명되자 마스크 낀 간호사가 단칼처럼 말했죠. 여기 입안 세포 채취할게요. 힘 빼세요. 면봉이 입안에서 돌 때마다 치욕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내가 뭐 했나요? 평생 자식 부모 노릇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죠. 검사 받으러 오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었던 내가 한심해졌어요. 혹시라도 그년이 거짓말한 거면 혹시 애가 내 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를 조롱하게 되더군요. 이 나이에 아직도 희망 같은 걸 믿냐? 병신아. 검사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는데 며느리가 딱 서 있었어요. 팔짱 낀 채 코웃음 섞인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고하셨어요. 결과 나오면 공유 드릴게요. 공유. 그래. 니들끼리 잘 나눠 먹어라. 괜히 분노하실 필요 없죠. 사실이면 정리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냐? 그녀는 그 말에 입꼬리를 비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어차피요. 저는 아버님이 아니길 바래요. 그게 다들 덜 불편하니까. 그 말의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다가 이내 피눈물 내려앉은 듯 붉게 번졌어요. 너 같은 년은 지 딸이 그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쓱 돌아서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딸은 그런 꼴 안 당하죠. 아버님 같은 사람 안 만나게 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구두 소리만 또각거리며 멀어졌어요. 나는 주먹을 쥐고 벽에 머리 박을 뻔했어요. 그날 차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차 안에서 짐승처럼 소리쳤어요. 누가 들었는지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붙잡고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원의 하얀 복도보다 더 차가운 진실 하나가 뇌리를 덮쳤어요. 저 새끼는 이미 날 버렸고 이제 나를 지워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 대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파괴가 아니라 복수라는 단어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이후로 시간은 멈춘 것도 아닌데 흐르지도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느니 그런 말도 사치예요. 숨 쉬는 것조차 벌칙 같았고 눈 뜨는 순간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그 놈의 목소리와 이제 가족 아니니까요라고 말하던 며느리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자꾸 겹쳐 떠오르더군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닙니다. 유산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제 남이잖아요. 그 세 마디가 마치 모처럼 살에 박혀서 숨을 들이쉬면 더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눈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더군요. 핏줄이 터질 듯 부풀고 입가엔 분노가 굳어붙고 볼은 쏙 빠지고. 하지만 이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 눈물이 안 났어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미 다 말라버린 건지, 그냥 마음 안쪽까지 부서져서 감정이 고갈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소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을 파먹고 다녔어요. 동네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괜히 아는 척하면서 요즘 마음 고생 많으시죠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투 자체가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냥 내가 당신 얘기 들었소 하는 질척한 기색이었죠. 하나 더 꼽아볼까요? 동네 이발소 사장이 내 머리 커트하다가 괜히 헛기침하더니 이러더군요. 세상이 참 요상해졌어요. 핏줄도 이제는 DNA가 확인해준다지 않습니까? 허허. 그 말 듣는 순간 머리카락보다 목덜미부터 확 끊어지고 싶었어요. 내가 뭐 유전자 장난감인가? 사람들이 취미로 꺼내 씹을 이야기거리인가? 그 와중에 딸이나 연락이라도 자주 하면 조금 숨이라도 붙었을 텐데. 걔는 그나마 제일 조심하더군요. 며칠에 한 번 문자 한 줄. 아버지 밥은 드세요?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항상 말 못할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혹시 나까지 의심하실까봐. 괜히 말 꺼냈다가 화살이 날아올까봐. 그 기색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답장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아니라 안에서만 돌다가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마누라는? 그녀는 집 안에서 그림자처럼 돌아다녔어요. 내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내려 하면 나는 그냥 눈빛으로 잘랐어요. 말 한마디 해봤자 속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와서 소리치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년이 밤에 불도 안 켠 채 내 방문 앞에서 중얼거리더군요. 결과 나오면 어떡할래? 처음엔 대답도 안 하려 했는데 그 문장이 괜히 마음 한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문 너머로 짧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게 더 역겨웠어요. 적어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면 제대로 무너지는 척이라도 하던가. 꼭 숨어서 울면서 나는 불쌍한 피해자 행세하는 게 너무 역겹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밤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오빠네 집에서 무슨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아? 나한테 그걸 왜 말하냐? 거기서 아빠 앞으로는 호적도 정리하고 재산도 따로 법적 처리한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못 막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쪽에서 심장이 또 쿵 꺼졌어요. 그래서 너도 거기 끼어 있겠지.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오빠 그 와이프가 말하길 검사 끝나면 바로 변호사랑 얘기할 거래. 그 와중에도 저 며느리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어차피 우리도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새끼들은 이미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결과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니, 뭐 그렇다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혼자 술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그 새끼가 진짜 내 피가 아닌 게 맞다면 그럼 내가 살아온 40년은 뭐였냐?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더 잔인한 생각 하나가 또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 내 피라고 나와도 저 새끼는 다시 돌아올까? 그 질문엔 답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대가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러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 하나가 또렷하게 움트기 시작했어요. 동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그래, 날 버린 놈이면 나도 버려야지. 그때부터 슬픔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증오로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증오는 곧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다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죠. 죽이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내 기억에서, 내 노력에서, 내 피와 시간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 생각이 결국 어디까지 날 끌고 갈지는. 하지만 확실히 알았죠.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은 내 입에서도 내 삶에서도 끝났다는 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2주라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었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가슴이 죄어오고 서랍 속에 있던 가족 사진들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고 문자 알림음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를 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막힌 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들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파출소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거기서 같이 군대 다녀온 후배놈을 마주쳤어요. 예전에 술도 자주 마시고 집안일도 챙겨줬던 놈이죠. 근데 걔가 날 보더니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뭐가? 아니. 요즘 집안 문제로 시끄럽다고 해서. 그놈,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하냐? 아니 형님, 저는 그냥 형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씨발, 걱정할 거면 네 애나 걱정해라. 나한테 관심 꺼. 내가 빽 소리치니까 그놈 눈이 동그래지면서 머뭇머뭇 뒷걸음질 쳤어요. 내가 사람 대하는 눈빛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누굴 봐도 적 같고 가까이 오는 놈은 전부 불쏘시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괜히 문 앞에 있는 신발장을 열어봤어요. 예전에 아들이 신던 운동화, 군대 갈 때 내가 사줬던 워커, 신혼 때 사줬던 구두 하나하나 꺼내다 말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그게 감정의 정리인지 증거인멸인지 복수의 시작인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마누라는 그걸 보고 주춤거리다 조용히 묻더군요. 그건 왜 버려? 내 물건 아니잖아. 남의 새끼 거 왜 내가 보관하냐? 그녀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하며 울먹거리려는 순간 내가 발로 문을 차며 소리쳤어요. 입 닥쳐. 넌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도망쳤고 나는 한밤중에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쳐넣었어요. 신발 더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게 내 심장 쳐밟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놈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차갑긴 한데 뭔가 자신감이 묻어난 말투였죠. 아버님, 혹시 요즘 집 정리하십니까? 왜? 재산문서나 토지 관련된 거. 혹시 따로 챙겨 놓으신 거 있으면 그건 좀 미리 알려주셔야. 내가 뭔데 그걸 묻냐. 그 놈은 숨소리도 안 흔들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아버지도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야. 네. 너 언젠가 내 집 가서 떡볶이 해달라던 거 기억나냐? 그게 지금. 내가 그걸 해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저 놈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나 없어도 살겠구나. 그 생각했어. 그만하시죠. 감정 섞으면. 그래. 감정 섞지 말자. 딱 하나만 말해줄게. 지금부터 넌 내 재산에 대해, 내 피에 대해, 내 이름에 대해 단 하나도 건드릴 자격 없어. 그게 너든, 너년 마누라든. 그 새끼가 입술을 다물며 짧게 내뱉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아니, 경고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결과 나오면 말씀 바꾸지 마세요. 또, 그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분노와 허망함이 뒤엉킨 그 기분, 그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에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결과 나오면 다 끝나지. 끝내자. 아주 말끔히 끝내자.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 손으로 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정리가 아니라 그냥 없애야겠다. 나를 버린 새끼들과 날 속인 년과 날 구경거릴 취급하는 세상을. 그때까지도 난 몰랐어요.
그 복수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반전으로 이어질지.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제 나는 피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생존자가 된 거였어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려준 사람은 없었는데 이미 분위기 자체가 곧 끝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과 이후에 나를 어떻게 대할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그게 더 역겨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모르는 번호가 뜬 내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괜히 불안해서 손에 쥔 채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서류 봉투를 든 집배원이 서 있었죠. 본인 서명 필요합니다. 볼 것도 없었어요. 봉투 색깔, 두께, 인쇄된 법원 문구,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사인하는 손이 떨려서 펜 끝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집배원이 가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열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 내 뒤에서 마누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대답도 안 하고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던져놨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관짝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죠. 마누라가 봉투를 노려보며 한쪽 손을 떨었어요. 열어볼까? 내가 뭔데 그걸 보냐. 그녀는 움찔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눈동자가 계속 봉투 위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더 꼴보기 싫었어요. 내가 그걸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손으로 잡아찢듯이 열었죠. A 사용지 몇 장, 그리고 맨 위에 큼직하게 박힌 문장. 유전자 일치율 0%. 눈앞에서 활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내가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숨이 아니라 피가 넘어오는 기분이었어요. 문장 밑에는 아주 정직한 글자들이 이어져 있었죠. 유전학적으로 부부자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그 순간 시간이 딱 멈췄어요. 그 다음 세 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한 줄. 그 문장이 내 인생 전체를 싸그리 삼켜버렸어요. 마누라는 입을 막고 웅웅 울음 같은 신음을 흘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조용히 해라.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낮고 차가웠어요. 그녀는 울면서 내 눈치를 보며 더듬거렸어요. 오류일 수도 있어. 다시 검사. 닥쳐. 당신 나한테 화낼 자격은 있어도 애한테는 씨발, 애라고? 내 새끼 아니잖아. 내가 왜 그 새끼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녀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더니 마치 제삿날처럼 흐느꼈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 애가 뭘. 그 애? 그래. 이제 그 애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기보단 속이 서늘했어요. 마치 극지방 바람이 심장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느낌. 그날 저녁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안 받으니까 2번, 3번, 4번 계속 걸어대더군요. 결국 내가 전화를 확 받으면서 짧게 말했어요. 결과 봤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그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정리하죠. 정리? 호적부터 빼야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같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전관계 증명서 첨부하면 되고, 그리고 재산은? 그놈은 아주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상속권 없는 게 확인되니까 서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원하는데? 앞으로 연락 안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저희도 아버님 인생에 끼어들 생각 없어요. 그놈은 마지막에 딱 한 줄 더 얹었어요. 저도 이제는 남이니까요.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내가 전화를 집어던졌어요. 바닥에 내리꽂히면서 기계에서 띡 하고 끊어진 소리가 거실에 퍼졌는데 그게 어딘가 멍하게 울렸어요. 당신도 느껴지죠? 이게 미움이나 오해나 갈등이 아니라는 거. 이건 그냥 제거였어요. 나를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절차. 그날 밤 마누라는 내 방문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키웠잖아. 피가 아니어도 내 품에서 컸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 유전자가 아니면 아버지도 아니고 추억도 아니고 인연도 아닌 거냐. 나는 그래도
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그 새끼도 내 인생에서 끝이다. 그녀는 문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죽여도 싸지. 그래, 너부터 끝내자. 너 아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으니까. 그 순간 그녀가 울음 섞인 비명을 뱉었어요. 그럼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 그 말 듣는 순간 문턱에 걸터 앉아 있던 내 심장이 움찔했어요. 내가 대답했죠. 너는 죽일 가치도 없다. 남은 건 내가 평생 죄책감으로 사는 꼴 보는 것뿐이지. 그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괴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기보다 불결했어요. 그래, 눈물은 죄가 아니라 핑계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다음 날 딸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한참을 서 있었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아빠, 오빠가 엄마를 데려가려고 해. 이혼하자고 했대. 나는 한쪽 입술을 비틀며 말했어요. 말려달라고 왔냐? 아니, 그냥 이제 우리 셋 다 끝났구나 싶어서. 그 애는 말을 하다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도 이제 아빠 딸 아니야? 내가 처음으로 그나마 목소리의 쓴맛이 아닌 단맛이 살짝 섞인 말을 했어요. 너는 내가 낳은 거 맞잖아. 넌 끝까지 내 딸 맞다. 딸은 그 말 듣고도 눈물을 멈추긴커녕 더 울었어요. 근데 나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돼? 그 질문이 내 가슴에 또 다른 칼을 하나 꽂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놈이 박아둔 칼은 이미 다 썩어서 통증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멀쩡히 살아있는 딸의 목소리가 더 아프게 꽂혔어요. 그 애가 눈물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있는 데서 살고 싶진 않은데 오빠네도 싫고 나 어떡해. 그 순간 내가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한쪽 귀에서 그 며느리년의 목소리가 속삭였죠. 어차피 가족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감정을 딱 잘라냈어요. 너는 내 길 찾아라. 나한테 기대지 마라.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 안 한다.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완전히 부서진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문 나가면서 문득 뒤돌아서 이런 말을 흘렸죠. 엄마도 오빠도 언젠가는 벌 받을 거야. 꼭 그래야 돼. 그 말이 귓가에서 희미하게 맴도는 와중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의 복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균열의 서막. 그날 이후로 집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숨 쉬고 있지만 그 숨결마저도 서로의 적대감으로 채워져 있었죠. 마누라는 낮에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장을 보고 대충 밥을 차리고 밤이면 방문을 꼭 닫고 흐느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문이라 생각해서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 볼륨을 키워도 소용이 없었죠. 울음은 집 안에 살포시 배어들어 가구까지 적셔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고 딸은 불안한 채 내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 애가 어느 날 새벽에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앉아있던 내 등을 톡 치고 말했어요. 아빠 혹시 집에 있는 오래된 서랍들 좀 뒤져도 돼요? 나는 순간 움찔했어요. 왜 갑자기 서랍을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리 한켠에선 무언가 예감이 스쳤죠. 난 차갑게 대꾸했어요. 왜? 뭘 찾을 건데? 그녀는 잠깐 눈을 피하다가 손을 꼭 쥐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편지를 숨겨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빠도 기억 못하고, 근데 저 어쩐지 그 편지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편지. 편지라 마누라가 숨겼다던 편지. 그 말 자체가 내 가슴을 불안과 희망으로 동시에 찌르더군요. 희망이라니 웃기는 감정이었죠.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란 말인가.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 지옥의 어느 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서랍을 뒤졌어요. 사진, 영수증, 오래된 편지 봉투, 전단지, 군대 수첩, 각종 영수증이 뒤섞여 나왔죠. 그러다 딸이 끄집어낸 건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어요.
편지 봉투는 바랜 글씨로 너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내부에는 짧지만 울컥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내가 늦게 말해 미안해.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자라는 동안 그분은 너에게 손을 내밀었고 널 지켜줬다. 나는 늘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이것만은 기억해줘. 내가 누구의 피이든 너는 우리의 딸이다. 1999년 10월, 엄마. 편지 끝에 서명이 있었는데 그 서명 옆에는 또 다른 작은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장소 여관, 날짜 1998년 12월 03일, 이름 초성만 바응응. 초성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쿵쿵 무거운 망치로 때리는 소리처럼 울리더니 머릿속이 맴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편지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숨을 길게 들이켰죠. 편지 한 통이 무슨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적힌 장소와 이름의 초성이 의미심장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오래전 매듭을 풀어볼 이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지가 비밀의 흔적이라면 그 비밀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의 행동 동기, 그리고 우리 가족을 조각낸 진짜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감. 딸과 나는 밤새 그 서랍 속을 더 샅샅이 뒤졌어요. 사진첩 속에서 우리 가족의 평범한 미소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 장의 사진이 내 눈을 사로잡았죠. 사진에는 마누라가 젊었을 때 등 뒤로 희미하게 남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보아 그때 여관 편지에 적힌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그날 1998년 12월 03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메모는 편지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딸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 편지는 그 사람과 관련된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몸이 굳어지는 듯했어요. 편지와 사진, 동일한 날짜,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고 마누라는 그 사실을 오래 숨기려 했다는 증거였죠.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과 그 사람이 왜 지금 우리 삶을 이렇게 파괴하려는 쪽에 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날 새벽, 딸은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네 뭔가 알지도 몰라요. 오빠가 엄마한테 뭘 들었는지, 오빠가 왜 검사를 하려 한 건지, 집에서 대화하는 걸 제가 엿들은 적이 있거든요. 뭔가 정리하자고 했을 때 그 말 뒤에는 증거가 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 그렇다면 며느리와 아들은 단지 유산 때문에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우리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생겼어요. 눈앞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다음 날 나는 오래전 알고 지내던 동네 이발소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냉정했죠. 형님, 그런 일이 있었소? 요즘 세상의 DNA 검사로 가려내다니. 근데 넌 원래도 좀 조심해야 할 사람이었지. 너 혼자 잘 살아온 줄 아니? 내가 웃었다면 더 잔인했을 텐데. 난 그냥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1998년 여관. 그때 혹시 거기 누가 드나들었나? 그 사람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형님, 그 동네에선 권력 있는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렸지. 그 사람은 문제 안 일으키게 조심들 했소. 너가 왜 묻나? 내가 숨을 들이쉬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어색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더듬거리며 이어갔죠. 그때 그 여관에서 어떤 큰 손님이 왔었다는 소문은 있었어. 근데 소문이 곧 진실이 된다면 세상은 더럽게 복잡해지지. 너희 마누라도 당시엔 남모를 사정이 있었을 걸세. 그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어요. 마누라는 단순한 속임수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곧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동정, 이해, 분노의 방향 전환. 딸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자는 냉철함이 담겼죠. 그날 밤, 딸과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편지에 적힌 초성의 이름과 여관 이름을 단서로 당시 그 여관 인근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영수증, 예전에 받은 선물 영수증 같은 작은 단서들을 모아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작고 낡은 증거들이었지만 조그만 실마리들로도 충분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직감이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엔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탐정의 집중력이 자리 잡았어요. 그 집중력은 슬픔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하루하루를 무작정 당하기에서 대응으로 바꿔놓았죠. 며칠 후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혹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볼래요? 우리 혼자서 이걸 다 파헤치기엔 힘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증거 모으기 일 같은 거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변호사.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머릿속에 또 다른 계산이 번쩍였죠. 법적 절차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상대의 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실체였어요. 실체를 밝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그 실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변호사 만나보자. 단,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딸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딸이 동업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기묘했죠. 몇 주 전만 해도 이 딸은 내게 말문을 닫아두고 눈치만 보던 애였는데 이제는 굳건한 동지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밤 내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희망이라 부르기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무력감에서 한 발자국 된 느낌이었죠. 그 작은 발걸음이 다음엔 어떤 결정적 반전으로 이어질지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싸움의 성격이 이제 지워짐으로부터 밝혀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난 건 딸을 통해서였어요. 대학 동기 중에 로펌 사무장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죠. 처음엔 말도 꺼내기 싫었어요. 가족 일에 남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말하려다가도 이미 그놈들은 법정 서류부터 날려보냈고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취급했으니까요.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는데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감성적인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모든 걸 메모하면서 말했죠. 정확하게 따지려면 지금부터는 감정은 빼시고요. 팩트만 정리합시다. 나는 그 말에 잠깐 어이가 없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딸이 편지와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두 가지 갈래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대응, 하나는 공격. 그 말이 귀에 딱 박혔어요. 대응은 뭐고 공격은 뭔데? 그가 노트를 넘기면서 차분히 설명했죠. 첫째, 부자관계 부존재를 확정하려는 쪽의 요구엔 조용히 협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둘째, 그 과정 중에 상대 쪽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지 혹은 외부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 숨죽이고 물었어요. 외부 개입이요? 변호사는 시선을 낮추며 말했다. 이런 소송에서 가족끼리만 움직이면 대체로 감정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 준비와 법적 전략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건 누가 조언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며느리 쪽이라고 생각하냐?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며느리 혼자일 수도 있고 그 뒤에 그 집안 또는 다른 누군가가 붙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닐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뭐냐? 복수냐? 협박이냐?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죠. 혹시 그쪽 어머니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용당했거나 약점을 쥐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싹 차가워졌어요. 딸도 나도 동시에 떠올린 게 하나 있었죠. 편지에 적힌 날짜, 사진에 찍힌 그림자, 초성만 표기된 이름, 여관, 그리고 1998년 나는 처음으로 변호사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군대 갔던 시절, 내가 몰랐던 몇 달, 그때 마누라가 잠깐 이상했던 말투와 표정들, 동네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소문,
오래된 죄책감 같은 눈빛. 변호사는 우리 얘기를 멈추지 않고 들으면서 아주 짧게 정리했어요. 당사자 본인은 그냥 불륜으로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제3자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놈이 협박을 했다. 그 말이냐? 혹은 언젠가 써먹기 위해 쥐고 있었겠죠. 그 말에 딸이 얼굴빛을 굳히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오빠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변호사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며느리가 임의로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누가 그걸 불러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우리 대화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단순한 갈등, 단순한 분노,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란 뜻이죠. 누군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시점에 꺼내든 것. 그게 왜 지금인지를 밝혀야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딸이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죠. 그럼 그 이름, 초성 바응응. 그 사람부터 찾아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누가 우리 가족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는지 밝히는 싸움이라는 자각이 뼛속까지 박혔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특히 오래 남았어요. 적은 가족 안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이 싸움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아드님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그놈이 피해자건 지랄이건 나한텐 이미 남이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짧게 말했다. 그래도 그 남이 왜 당신을 지우려 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갚을 방법이 생기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딸과 술도 없이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결론에 닿았죠. 첫째, 엄마가 숨긴 과거는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둘째, 그 과거를 누군가 계속 쥐고 있었고 지금 꺼내 쓰고 있다. 셋째, 아들은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든 모르든 결국 거기 올라탄 셈이다. 넷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첫 번째 쩌렁한 신호가 우리 쪽으로 날아들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딸이 내 방 문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열고 들어오더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죠. 거기엔 며느리의 SNS 계정이 떠 있었는데 이상한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피는 진실을 말한다. 정리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각자의 몫이다. 그 밑에는 몇몇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드디어 잘났네. 고생 많았다. 법적으로 끝난 거면 깔끔한 거지. 요즘 그런 집들 많대. 피 안 섞이면 의미 없지. 유산 정리 잘하고 새 출발해라. 그 글을 보는 순간 느껴졌어요. 얘네는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판을 짜놓고 있었다는 걸.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삭제하려고 했다는 걸. 나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한테 바로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서 받았죠. 지금 어디냐? 무슨 일이죠? 네 마누라 글 내가 다 봤다. 그걸 왜 보십니까? 왜 보냐고. 내 얘긴데 내가 왜 못 보냐? 이 새끼야. 그놈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차피 이제 상관없잖아요. 아버님 삶 따로, 저희 삶 따로. 그래, 니들이 정리했다며. 정리된 주제에 왜 지들끼리 자랑질이야?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스피커폰 켠 줄 알았죠. 혹시 불편하세요? 그럼 차단하시면 되죠. 남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알아둬라. 남이면 끝까지 남처럼 가는 거다. 2번 다시 내 이름 쓰지도 팔지도 마라. 그놈은 마지막에 딱 잘랐어요. 마지막으로 연락드린 거예요. 오적 정리 서류 합의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또 그 통화가 끊기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정적이 먼저 왔어요. 딸은 말없이 내 옆에 서 있었고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죠. 저 글 그대로 캡처해놨어? 응. 시간도 저장됐고 댓글 단 사람도 다 캡처했어. 딸은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이건 언젠가 써야 할 증거야. 오빠가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야. 맞아요.
그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한쪽이 치밀하게 제거하려 한 기록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더 기괴한 일이 터졌어요. 오전 9시쯤이었나. 딸이 어딜 나갔다 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빠, 이상해. 오빠가 변호사랑 통화하다가 그쪽에서도 준비 마무리했다고 말했대. 그쪽이 누구인지 묻자마자 통화를 끊었어. 그쪽, 누굴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문자 보냈었대. 뭐라고? 딸이 확인해본 문자를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몇 개는 삭제돼 있었지만 복구도 한 상태였죠. 이제 말할 때 됐죠. 선택 안 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쥐고 있는 것도 끝났다고 봐요.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비밀을 들켰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마누라를 예실부터 쥐고 있었고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고 아들은 도구였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나는 거실에서 마누라를 불렀어요. 저 문자 설명해라. 그녀는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딸이 문자 내용을 소리내서 읽어내려가자 입술이 창백해졌죠. 결국 벽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누구? 그 편지 썼을 때 그 사람. 나도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나중에 연락 왔었어. 언제부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며느리가 그걸 알게 됐고 그 뒤부터 그 사람이랑 연결이.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럼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마누라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오빠는 끝까지 몰랐어. 근데 그 애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그 사람을 만났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 글자 한 글자 짓눌러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초성 말고. 마누라가 움찔하다가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죠. 박영호. 그 이름 석자가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있던 기억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군대 가기 직전 골목에서 마주쳤던 남자. 내 아내를 힐끗거리며 비웃던 그 기분 나쁜 눈빛. 그 새끼가 살아있다고? 마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몇 년 전부터 며느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줬냐, 정보를 줬냐, 아니면 둘이 짜고 있었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그 애가 애 낳고 힘들어하던 때였고 그 여자가 날 협박했어. 당신이 알게 되면 다 끝난다고. 딸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오빠는 며느리한테 이용당한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 딱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그 새끼가 판을 짠 거네. 박영호. 죽은 줄 알았던 그 인간이 어쩌면 우리 가족 전부를 판 위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아들을 끌어들이며 정리를 명분 삼아 우리를 도륙했고 그날 밤 딸이 묻더군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담배를 꺼내 물면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상대는 아들이 아니야. 그럼 박영호, 그리고 그년, 엄마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는 증언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마누라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부서진 유리병처럼 붉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난 이제 어쩌면 좋냐. 나는 피식 웃으며 딱 한 문장을 남겼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벌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구로 쓸 수 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한테 남은 가족은 이제 딸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장에 놓인 조각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습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엔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면 이제는 방향이 생긴 분노였어요. 막연하게 얻어맞던 내가 아니라 누굴 겨눌지 정확히 아는 상태가 된 거죠. 마누라는 방에 틀어박혀 거의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든 공포든 상관없었죠.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알고 있는 걸
토해내게 만들 이유가 생겼다는 것뿐이었어요. 딸은 밤마다 마누라를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버티다가도 결국 입을 떼더군요. 그 사람 박영호 나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지 마. 엄마 때문에 아빠 인생 좆된 거야.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칼이었어요. 마누라가 그 말에 시선을 피하다가 중얼거렸죠. 그때 내 아빠 군대 가고 생활비도 없고 그 사람이 날. 딸이 말을 끊었어요. 억지였어. 아니면 엄마가 흔들렸어? 나는 그냥 무서웠어. 그 사람,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엄마, 지금 그딴 변명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살아있고 오빠 며느리가 걔를 찾아갔다는 거야.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핵심이 나왔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처음 그 얘기 꺼낸 건 오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애 낳고 얼마 후였나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 혹시 박영호란 이름 아느냐고. 딸이 찬물을 끼얹듯 묻죠. 그럼 며느리는 처음부터 엄마 비밀을 알고 접근했단 거네. 그 여자가 처음엔 우연히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어. 처음부터 박영호를 찾아갔었나 봐. 나는 옆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마누라 앞에 서니까 그녀는 마치 사형 앞둔 죄수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인간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 왔냐? 한 2달 전쯤. 뭐라 그랬냐? 이제 끝내자고 했어. 내가 남편한테 말 못하면 지가 직접 판을 뒤집겠다고. 딸이 차갑게 끼어들었죠. 엄마는 그때도 말 안 했고 그 여자가 그걸 이용해서 오빠를 움직인 거고 나는 팔짱 낀 채 한마디 했어요. 결국 둘이 손잡고 우리를 조진 거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이용해서. 그때 딸이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빠, 나 며칠 전에 이상한 장면 봤어. 뭐, 오빠가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랑 싸우듯 얘기하더라. 정장 입은 60대쯤 되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존나 거만했어. 내가 가까이 가려 했는데 전화 오면서 그쪽이 가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정확히 튀어나왔어요. 박영호. 나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탕 치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 새끼야. 딸도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 그 사람 얼굴 기억해. 사진 보면 구분할 수 있어. 딸은 이미 그날의 옷차림, 목소리 톤, 체형까지 머리에 각인해뒀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우린 그 남자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 문서의 일부를 접하게 되죠. 방법은 단순했어요. 딸이 예전에 오빠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 공유할 때 로그인했던 구글 계정이 있었고 거기 백업에 통화 기록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번호가 있었죠. 변호사한테 넘기니 바로 떴어요. 박영호 씨 동 상가 3층 사무실 등기. 나는 그 서류를 쥐고 씹듯이 중얼거렸어요. 저 새끼 죽지도 않았네.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이제 경찰에 신고. 아니, 나는 그 말을 잘랐어요. 경찰에 넘기면 증거도 묻히고 역이용 당한다. 이 싸움은 아직 집안에서 끝내야 한다. 근데 우린 당한 만큼만 돌려줄 거다. 근데 순서가 있다.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서 마누라는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왜? 그 사람 혼자가 아니야. 예전에 정치 쪽이랑 연결돼 있었어. 나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살아남았겠지. 근데 이번엔 내가 숨겨줄 이유가 없다.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였어요. 며느리도 그걸 알고 접근한 거야. 그 사람 이용해서 당신을 자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며느리 박영호 숨겨진 과거, 아들 설득 호적 재산 공격 삭제 시도. 이 연결고리를 이제 우리가 잡아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입으로 처음으로 그 말을 했죠. 그래, 이제부터는 가족 싸움이 아니라 복수전이다. 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마누라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열고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박영호, 나도 이제 너 알아봤다. 전송 버튼을 누르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제 판을 뒤엎을 사람은 걔들이 아니라 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 균열이 그들 쪽에서 터졌어요. 박영호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예상보다 더 빨리 반응이 왔어요. 그 새끼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고 비웃음 섞인 문자를 보내왔죠. 이제 알았냐? 늦었네. 그 7글자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기보다 기묘하게 차분해지더군요. 늦었네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딸과 함께 조용히 그의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러 갔어요. 낡은 상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저기야, CCTV도 없고 바깥쪽은 폐업한 가게처럼 꾸며놨어. 나는 차 안에 앉은 채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 멱살을 쥐어뜯고 싶은 충동.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가진 무기를 다 날리는 짓이었죠. 그래서 딸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오늘은 확인만 한다. 움직이지 마라. 대신 우리가 먼저 판 깔자. 그날 밤, 딸이 준비해둔 캡처 파일과 녹음 기록, 편지, 사진, 문자, 법원 서류, 며느리의 SNS 글, 통화 기록, 박영호의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USB에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변호사는 자료 확인하더니 딱 2마디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전자 소송이 아닙니다. 협박, 사기, 재산 침해, 명예훼손, 심지어 공갈까지 걸 수 있어요. 내가 물었죠. 바로 갈겨도 되냐?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행동을 시작할 틈을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틈은 며느리 쪽에서 먼저 줬어요. 이틀 뒤 저녁, 며느리가 내게 호적정리 동의서 초안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딱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아버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 문장 끝에 붙은 흐흐 2글자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더군요. 왜냐? 이제부터 내가 칼자루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만나자. 서명해 줄 테니까. 그들은 덥석 물었어요. 장소는 저희가 정하죠. 카페 오후 4시. 좋다. 그래. 거기로 가자. 다음 날, 딸과 변호사가 살짝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나는 혼자 그 새끼들과 마주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정리하시네요. 그래. 대신 조건 하나 있다. 뭐죠?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어요. 니들 셋 너, 박영호, 그리고 내 아들. 셋이 한자리 모여서 확인하는 자리 만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도장 찍는다. 그년이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코웃음 쳤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왜 끼우시려고요? 왜? 너랑 짜고 나 엿먹였으면 끝까지 같이 봐야지. 아니면 니들이 따로 손잡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며느리는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허세를 부렸죠. 거기에 앉을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보냈냐? 번호 뜨더라. 그제야 그녀 얼굴이 확 질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던 아들이 낮게 중얼대더군요. 뭐라고요? 누구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나는 그때 그놈 눈을 똑바로 보며 처음으로 담담하게 불러줬어요. 박영호. 정적. 공기 자체가 멈췄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도 모른 척한 거냐?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척하는 거냐? 그 순간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문제랑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먼저 닥쳐라. 니년 입에서 그놈 이름 나온 순간 너는 공범이야. 그녀가 벌떡 일어나려는 걸 아들이 붙잡았어요.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그때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 하더군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 거지. 빙고. 그 대사 하나로 아들놈 얼굴도 하얗게 질리더군요. 나는 조용히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2장의 서류를 꺼내서 그들 앞에 던졌어요. 하나는 친자부 존재 확정 결과, 또 하나는 협박 및 공갈, 명예훼손, 재산기망 관련 고소 준비 서류. 며느리가 얼굴이 굳은 채 묻더군요. 이걸로 협박하실 건가요? 아니, 난 협박 안 한다. 그냥 실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니들끼리 박영호 데려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 누구한테 속았는지 확인해보자. 그날까지 난 기다린다. 대신 도망가면 끝 아니다. 이제는 내가 파는 쪽이다. 나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이미 흔들렸고 균열은 시작됐죠. 그날 밤 딸이 내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곧 깨지겠네. 그 2사람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진짜 원흉이 드러난다. 딸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깊게 한숨 쉬었어요.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 오히려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어.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숨을 쉬었어요. 그래,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의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로 하는 건데?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자기 삶 되찾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누가 날 버렸든, 누가 속였든, 누가 조종했든,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자격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을 얻은 거였다는 걸.